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고요. 이란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60일 동안의 치열한 외교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오늘 홈팀 멕시코와 맞붙습니다. 두 팀 모두 1승을 기록한 상태라 오늘 이기는 팀은 바로 32강에 직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1위 결정전이죠. 홍명보 감독은 모든 준비를 끝냈다며 승리를 자신했는데요.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열흘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상규명위의 발표에는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의결 요구까지 담길 걸로 보입니다.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순방 성과를 설명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레오 14세 교황,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나눈 대화 내용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명단을 통해 비상계엄 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가 담합 의혹을 받아 영장이 청구된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1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가 협의해서 유가를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체감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차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표팀의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시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거리 응원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비핵화를 위한 후속 협상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나섰다고요? 네, 제이드 벤스 미 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 정상이 양해각서에 원격 서명하면서 이란과의 60일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고 공식 확인했는데요. 먼저 벤스 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I would say the 60-day period officially started today. It was signed late, and it may have even been signed technically because of the time shift. I think it's signed technically today, Iran time. So yes, the deal started yesterday. We're going to start the 60-day clock today. 벤스 부통령은 이미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말해 양해각서 합의 사항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60일 협상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란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당초 벤스 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에서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MOU 서명식에 참석한 뒤 후속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어제 원격 서명이 이뤄지면서 내일 행사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벤스 부통령은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에 협상이 열릴 수도 있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We think these technical negotiations are going to start sometime this weekend. That's still the plan, but that could change because it's not an easy country, Iran, to get out of, and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when that's going to happen. I suspect this weekend, but I'm not sure. 이번 양해각서 합의에 대해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쓴소리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 원수는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이번 합의를 비난하는 이스라엘 장관들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 쪽의 반응도 살펴보죠. 모스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종전 양해각서 승인을 확인하면서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대국민 서명 메시지에서 자신은 사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전제로 허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절박함에 쫓기면서 여러 지렛대를 동원했다며 앞으로의 협상이 미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전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ایشان همچنین تصریح کردند که اگر طرف آمریکایی بخواهد زیاده خواهی کند زیر بار آن نخواهند رفت.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번 양해각서에 대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역사적인 문서이자 이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도 성명을 내고 앞으로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통항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하고 해협 통과를 원할 경우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주식시장 급등과 유가 하락을 강조하면서 합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멍청할 뿐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돼 세계는 안전할 것이고 물가도 내려가 생활비 부담이 완화될 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 didn't want to see economic catastrophe. If you kept this going, that could have happened. But all I know is every time we talked about the possibility of peace, the stock market shot up like a rocket ship.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에서 미국이 얻은 게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사설에서 이번 합의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있었고 이번 합의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방식을 정의하게 됐다면서 해협을 이란에 넘겨준 처방과 다름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미 대이란 해상봉쇄와 석유 판매 제재, 동결자금 지렛대를 내줬는데 60일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겠냐며 이란은 더 많은 걸 요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폭주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보란 듯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점령지에서 철수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국영 매체는 현지 시간 목요일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격으로 한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에 서명한 지 바로 몇 시간 뒤였습니다. 지난 16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문에 레바논 문제에 대해 못을 박았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העיקרון הזה הובהר גם לממשל האמריקאי עוד טרם ביצוע המהלך. שלא נשלים עם ירי על היישובים הישראלים ונפעל בהתאם. 이스라엘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주둔하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점령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있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مشمول خاتمه اشغال هم می‌شود. بدون عقب نشینی نیروهای اسرائیلی از سرزمین‌هایی که در این جنگ اشغال کرده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작전이 너무 과격하다며 이스라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I'm saying when two drones are shot into the desert and drop harmlessly, you don't have to knock down buildings in Beirut. They could behave better. And frankly, they could do a better job.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설득할지가 이번 합의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런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의 남자로 불리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첫 통화정책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금리 인하 기조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건 종전 합의에도 고유가 상황은 여전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4,000건 줄어든 22만 6천 건을 기록해 미국 고용시장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소비가 위축된 와중에도 기업들이 AI와 데이터 센터 등 신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지출하며 경기 급락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경기 선행 지수는 AI 투자 호조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AI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떠받치는 문제는 물가는 물론 안보와도 직결돼 중대 사안이 됐다고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진단했습니다. We probably need anywhere for the next 10 years. We may see up to 50% increase in power demand in the U.S. 미국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There are a number of conversations that are occurring at the government levels and indeed various U.S. and Korean companies as well around continuing to develop the nuclear supply chain and support that South Korea can provide in that regard. 특히 미국 기업들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원자로 기술과 원자력 공급망 역량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모건 스탠리는 짚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는 미국 내 전력 공급에 향후 5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해 전력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기회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경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9,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25% 오른 9,063의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9,000선 돌파는 지난달 15일 역대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한 지 34일 만이고요. 거래일 기준으로는 22거래일 만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는 268만 5천 원, 삼성전자는 36만 2,500원으로 나란히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스피가 9,000선을 넘으면서 이제 관심은 10,000선도 돌파할 수 있을지에 쏠립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 4,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를 9,000선까지 밀어올린 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의 주였습니다. 두 종목 급등에 삼성과 SK그룹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무려 70%를 넘었습니다. 두 종목 주식이 없으면 불안한 포모 현상까지 나왔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주식 투자 열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장에선 인공지능 슈퍼사이클 덕분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내년까지 반도체 호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위기가 해소되지만 고물가 고환율 장기화로 높아진 물가 불안은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We recognize that inflation has been running well ahead of the Fed's long-stated inflation goal of 2%.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증권가는 높아진 금리로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가 감소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전환을 상당히 예고를 하고 있고요.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금리 레벨 속에서도 AI 투자 기업들의 투자 지출 확대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를 7월 어닝 시즌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1,520원대에 머무는 고환율도 변수인데 이는 외국인 매도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4일엔 우리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관찰 대상국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지정이 된다면 외국인 투자 열기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주식시장보다 어쩌면 훨씬 더 뜨거운 곳은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탄의 아파트 값이 일주일 만에 무려 2%가 넘게 올랐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200%가 넘는 폭등세입니다. 동탄 상승세가 수도권 남부 전역으로 확산하는 흐름도 나타나는데요. 이른바 반도체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탄역 바로 옆에 있는 대장단지. 국민평수 84제곱미터가 이번 달 22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준대장급 단지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억 후반대 선에서 거래됐던 84제곱미터 매물이 이번 달 17억 원을 돌파했고 호가는 20억대 주변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엔 1.98% 올랐던 동탄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2.22%로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질주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가격이 매주 치솟은 동탄구 아파트 값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9.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매매 계약 이후로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들이 배상을 감내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 본계약마저 취소하는, 그다음에 금액을 더 올려서 계약하자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 취소 사례가 늘고는 있죠. 이처럼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다른 경기 남부 서세권 지역 집값도 매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용인 수지구 아파트 값이 0.4%대, 용인 기흥구와 수원 영통구는 0.3%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동탄과 기흥 등을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 등 3중 규제로 묶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중 규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규제 장치이기 때문에 세를 끼고 미리 사두고자 하는 매수세 유입이 원천 차단됨에 따라서 호가 가격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심각한 전세난이 빚어진 서울에선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0.33%에 이어 이번 주도 0.3%, 가파른 오름폭이 유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난주와 똑같은 0.27%가 오르며 71주 연속으로 상승을 기록했는데 성북과 구로 등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세를 이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네, 이번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봉쇄 시위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요.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하자는 글까지 올라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투표함 이송을 위해 경찰 등의 협조를 요청한 걸로 확인됐는데 경찰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이 돗자리와 매트, 캠핑용 의자로 가득합니다. 지방선거 투표함이 옮겨진 지난 4일 이후로 밤낮 없이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밤중에 3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하고 경찰과 대치하다 제압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에는 시위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체육회 진입 시도가 무산됐다는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를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가 돼보자는 댓글이 달려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력 진압당할 경우를 대비해 최후의 보루로 총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글까지 등장하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시위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경기장에 남아있는 투표지와 투표함을 밖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장 진입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체육회에 이어 선관위도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장 진입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도 강제 해산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던 경찰의 대응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시위가 2주째에 접어들면서 현장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물리력 동원을 두고 경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경찰이 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를 낸 전북 선관위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을 알고도 위원장에게 늑장 보고를 하는 등 은폐 시도를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전주 완산구 선관위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첩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고 한참 동안 서류를 넘겨봅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를 인지한 게 정확히 언젠지, 도선관위와 구선관위가 이후 어떻게 소통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경찰이 개표 입력 오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예, 혹시 은폐 정황 찾으셨습니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오류가 발생한 완산구 선관위뿐 아니라 오류 보고를 받은 전북 선관위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실무진이 잘못을 인지하고도 당선증 교부 등 재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게 은폐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곤 전북 선관위원장 등 비상근 선관위 위원들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에게 늑장 보고까지 하며 사안을 자체 수습하려 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 경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실무진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열흘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상규명위는 오늘 오전 마지막 회의를 거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앞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종 발표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의결 요구까지 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뒷말을 낳았던 배웅길과는 다르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귀국길에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 대표는 90도로 인사했는데요. 의미심장한 말로 불씨를 남겼습니다. 친명계는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듯이 진영 전체가 정 대표 연임을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환영 인사들 앞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 번째 순서였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오기 전부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다가 미소와 함께 악수를 나눕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1, 2초 남짓 짧은 인사를 나누며 작게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직전에 손을 맞잡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겐 특별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순방길 환송 패싱의 짐을 덜고 국회로 돌아온 정청래 대표는 밝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당청 갈등 소갈이는 남아있다는 듯 의원들과 의미심장한 차담을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의 미적지근한 반응에도 정 대표가 연일 구애를 이어가는 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정 대표의 연임 포기를 압박하는 친명계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인데 최근엔 표면적으로 중립을 고수하던 원조 친명조차 출마를 깊게 생각해보라며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당권파는 대통령을 파는 정치가 가장 나쁜 거라며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다음 주 연임 도전을 선언할 거란 해석이 있는데 이를 신호탄으로 양측의 전면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표면적으로는 당권 경쟁이지만 사실 이번 내홍은 차기 권력을 놓고 벌이는 구주류 친노 친문과 주류 친명 간의 주도권 선점 싸움에 가깝습니다. 하나뿐인 권좌를 놓고 다투는 권력의 특성상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생결단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엉망인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논쟁이 장기전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연이어 지도부 사퇴 문제로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데 장 대표는 건강 문제를 들어 입원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전방위적 거취 압박에도 예정대로 최고위원회의에 등장한 장동혁 대표.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또 운을 뗐습니다.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됐는데 적어도 가을 전에 지도부 전체 임기를 마치자며 조건부 사퇴론을 제안한 겁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권파는 참정권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때 무슨 외계어냐 즉시 엄호했습니다.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내부를 향해 화살을 겨누며 지도부를 흔드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때마다 얼굴을 붉히는 상황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품격을 지키라고 굳은 얼굴로 경고했습니다. 단맥상만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제된 의견이 나가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취재진이 떠난 비공개 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에 열심히 싸우는 모습부터 보이는 게 순서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거로 전해졌는데 오후 의원총회를 앞두곤 과로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의 버티기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제 시선은 지도부 존속의 열쇠를 쥔 최고위원들에 향합니다.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 2명 더 사퇴 뜻을 밝히면 당원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친한동훈계와 초재선 모임 대한가미래를 중심으론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강제 축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진들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은 지도부가 없어요. 그렇죠. 네, 처음 보는 철면피 같은 장면들인 거죠. 이제 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수차례 극한 내용을 경험한 만큼 흑역사를 추가해선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주류 인식입니다. 여기에 장 대표가 일종의 회피에 돌입한 상황이라 거친 논쟁은 표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수도권의 한 경찰관이 결혼 1주년을 며칠 앞두고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새로 부임한 상사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경찰은 갑질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제 오전 수도권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정황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는데 A씨는 유서에 몇 년 뒤 고향에 내려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걸 생각하고 버텼는데 미안하다며 자신도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유서 뒷부분엔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업무를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자기 일로 인해 직원들이 감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글을 남겨도 과장님에겐 불이익이 가지 않을 걸 알고 있다고도 썼습니다. 과장이 본청에 인맥이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유족은 A씨가 약 3개월 전 인사발령이 난 뒤 특별한 얘기가 없다가 한 달 전쯤 새로운 과장이 온 무렵부터 주변에 힘들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아내에게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 잠도 깊이 자지 못한다고 토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실제로 직장 내 갑질이 있었는지 등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인천 송도의 자원순환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술실이 없는 병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등 병원에서 환자의 신체 일부가 배출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에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다리와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된 다리가 자신들이 실수로 배출한 의료 폐기물인 것 같다며 경찰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긴급 감정이 이뤄졌습니다. 병원 측은 발견된 신체 부위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의 것으로 청소 직원이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해 버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중이거든요. 진행 중이고 일단은 저희도 경찰 협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환자의 절단된 신체 일부가 배출된 이 병원에는 수술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대로 된 수술실 없이 절단 수술이 이뤄졌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병원 측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료 폐기물로 배출해야 했던 신체 일부를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한 경위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애초 발견된 신체 일부가 훼손된 시신의 일부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규모 수사본부까지 꾸려졌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2차전이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여의도 일대에서는 거리 응원이 열리는데요. 현장에 나와보니 확실히 지난주보다 규모가 더 커져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거리 응원 나오실 때는 무더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최근 우기에 접어들면서 기습 폭우가 쏟아지곤 했는데요. 현재 예보상으로는 경기 시간 동안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20도를 다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온도 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에 근접한 체감더위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2.7도, 전주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3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단오날인 오늘 중부와 경북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극심한 고온을 꺾어줄 비도 차츰 내리겠는데요. 비구름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가 되면 호남 지방까지 올라오겠고 밤사이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50 이상, 남해안과 동해안에 100 이상,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거리 응원하실 때는 무더위에 대비해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폭염 뒤 폭우가 예고되어 있어 호우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열흘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상규명위의 발표에는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의결 요구까지 담길 걸로 보입니다.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순방 성과를 설명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레오 14세 교황,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유가 담합 의혹을 받아 영장이 청구된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가 협의해서 유가를 담합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체감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차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표팀의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시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거리 응원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정상이 종전 양해각서에 원격 서명함에 따라 스위스 알프스 휴양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명식은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대표단은 합의 이행을 위한 60일간의 본협상을 곧바로 개시할 전망입니다.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알프스 산악지대에 자리한 뷰르겐슈토크 리조트. 무장경찰이 입구에 배치돼 일반인 접근을 차단하고 차량을 돌려보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에선 바리케이드 설치 등 보안 강화 작업이 이어졌고 미국 대표단이 사전 점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벤츠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이곳에서 곧바로 대면 협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들과 함께 예정대로 만나 종전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프랑스 베르사유 만찬장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데 이어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합의문과 서명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서명식은 생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양측 정상이 이미 양해각서에 서명한 상황에서 서명 행사를 갖는 건 부적절하다며 불참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گزینه بهتر این هست که متن توسط رؤسای جمهور دو کشور و به صورت مجازی در واقع بدون اینکه نیاز باشه به حضور در جای خاصی این کار انجام بشه. 양측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서명을 진행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조기에 개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협상이 진행되는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양해각서 제5조에는 이란이 60일간만 아무런 비용 없이 상선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이 문구를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란의 입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60일 후속 협상 기간을 18일 목요일부터 시작하며 첫 실무 협상은 이번 주말쯤으로 예상하지만 확실치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속 협상 60일 기간과 관련한 질문에 공식적으로 오늘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어젯밤 늦게 이루어졌고 시차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란 시간 기준 18일 서명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대내외로 공개하면서 외교적인 승리로 포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이번 합의를 조건부 승인했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한 종전 MOU 문서를 두 손에 든 사진이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의 서명을 들어 보이는 이란 대통령의 인증샷에 미소가 보입니다. جمهور ایران و دونالد ترامپ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در فاصله زمانی کوتاهی متن یادداشت این تفاهم را به صورت دیجیتال و غیر 트럼프와 자신의 친필 서명이 담긴 전문도 영문과 페르시아어 두 가지로 SNS에 올렸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실리를 챙긴 외교의 승리라며 대내에 선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حالا باز جزئیات بیشترش رو باید دید و آیا که همین 11 بند بوده همین چند بند بوده چیزی بهش اضافه نشده باشه ولی بد نبود به نظر 은둔 중인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도 서면 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و جبهه مقاومت به بنده دادند و تصریح به قبول مسئولیت آن نمودند اجازه آن را صادر نمودند.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한 이후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모주타바는 앞으로 진행될 대면 협상이 결코 미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지난 2월 28일 개전 당시
사망한 부친에 이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지만 큰 부상을 당해 넉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재편을 본격화했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주도하라며 미국의 나토 분담금 축소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 당시 일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군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But too many of our allies said no, or tried to drown us in arcane legal debates. It was shameful.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유럽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실질적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I'm announcing today a 6-month Department of War review that will examine America's force posture and basing in Europe.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보 무임승차를 계속한다면 미국의 나토 분담금 일부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다발적 분쟁에 대비하겠다며 유럽 군사자산 감축에 나섰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위기 대응 전력에 대한 미국의 기여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럽은 이미 국방비를 늘리며 군사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의 압박이 현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Wir stärken die europäischen NATO-Staaten, wir stärken den europäischen Pfeiler der NATO. Wir wissen, dass wir mehr tun müssen und wir tun es. 미국은 나토 억지력의 핵심인 유럽 배치 핵무기를 뺄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유럽은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당시의 투표 과정을 기록한 선관위 투표록에는 미흡한 관리로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곧 조사 결과도 발표하는데요.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문정이동 제2투표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상식이 없는다는 거잖아요. 투표용지가 없다는 황당한 말에 유권자들은 화를 참지 못했고 결국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16시 38분 잔여 매수 영매로 민원인 100명이 고함 지르며 항의함이라고 투표록에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선관위에서 받은 무번호 용지 매수가 불일치해 잔여 매수 파악이 어렵다거나 일련 번호들이 뒤섞였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혼란상은 송파구 투표록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일 무려 105분 가장 오래 투표를 멈췄던 잠실 이동 제2투표소에선 17시 50분 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18시 12분 참관인 퇴근 내용이 담겼습니다. 19시 35분 일련 번호 없는 용지를 추가 교부받아 선거를 재개했지만 100매라고 전달받았을 뿐 총 매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답답함도 엿보입니다. 잠실 이동 제6투표소에서는 오후 2시 53분 용지가 238매만 남아 추가 교부를 요청했는데 모니터링 중이라는 답만 받았다거나 용지 소진 이후에 지침을 달라고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결국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용지가 소진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참정권의 침해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 정확한 추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록에 빼곡하게 적힌 부실 대응 정황에 선관위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열흘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 통화에서 그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논의해왔다며 결과 발표에는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의결 요구까지 담길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45일 동안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선거행정 공백 사태 전반을 조사하고요.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도 도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도훈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찬성 250표, 반대 1표, 압도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8월 1일까지 45일 동안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 발생 경위와 인수의 지침 수립 과정, 당일 지휘 보고 체계, 사후 수습 등 선거행정 전반을 조사합니다. 여야는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조사하겠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명명백백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성역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제도 개혁 큰 그림까지 손질하는 걸 목표로 여야 합의로 전문가 TF도 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회의장 밖의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선거 주장은 불복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편승에 노골적으로 선거 불복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무책임한 선동과 국민 분열 조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선관위 현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밥 친구라서 합수보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비교섭 단체 지도부와 만나 참정권 침해 사태에 국회가 대응하는 건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이재명 정부 책임을 엄정히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과 현장 조사 등을 놓고 곳곳이 치열한 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가 열리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한번 거리 응원이 펼쳐집니다. 지난 체코전 당시 최대 18,000명이 모였는데 오늘 멕시코전에는 최대 2만 명이 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들을 위헌 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려고 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 5년을 부용했습니다. 연어 술파티 위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늘 선고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 1313호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도시 침수가 예상될 경우 미리 알리는 도시 침수 예보가 오늘부터 서울 6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됩니다. 예보는 침수 가능성이 있을 때와 주의보와 침수가 확실시되거나 이미 되고 있을 때 경보로 나뉘고 시민들에게는 안전 안내 문자로 공지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입점 업체들에게 다른 배달앱에 비해서 비싸지 않게 음식값을 책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진 시정안을 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결국 공정이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최대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입점 점주들은 최혜 대우 요구에 시달려왔습니다. 음식값이나 최소 주문 금액 등의 혜택을 타사앱과 같도록 해달라. 안 그러면 점수를 깎겠다는 전화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이 가격으로 운영 중이고 배민에서는 이 가격으로 운영 중이면 통일성이 없으신 거잖아요. 할인 적용 중이긴 한데
좀 몇 가지 사유 때문에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해서 연락을 좀 드렸어요. 뭐든지 좀 다른 플랫폼이랑 동일하게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점주들은 말합니다. 타사의 가격을 올려줄 수 있냐라는 식의 전화를 하더라고요. 멤버십에서 박탈이 된다는 건 소비자가 구독자여도 무료 배달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게는 노출도 안 될 뿐더러 사실상 배달 시장에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에 배민은 수익성 높은 배민 배달 이용을 강제하고 배민 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부당 광고한 혐의, 쿠팡은 와우 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 판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공정위가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자 두 회사는 시정 방안을 제출하며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배민은 가게 배달 수수료 인하 등 3년간 3천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 쿠팡이츠는 4년간 600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심사한 공정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피해가 광범위해 시장이 과점 체제로 바뀌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현저했고 일부 입점업체가 시정안을 반대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시정안이 일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합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배민은 최대 2,390억 원에서 5,130억 원 사이, 쿠팡이츠는 최대 250억 원에서 420억 원 사이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쿠팡은 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 판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 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JTBC의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시작된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그저 한 언론사의 위기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콘텐츠 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방송사들이 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이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공개만 하면 글로벌 1위를 찍는 K-드라마들. 이 같은 K-콘텐츠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국내 방송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이번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JTBC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그전 2년 동안 영업 손실만 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상파 3사도 지난해 SBS만 영업이익 132억 원을 냈을 뿐 KBS와 MBC는 996억, 2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이 TV보다 유튜브와 OTT를 찾다 보니 광고주들은 TV 광고 대신 플랫폼 광고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드라마 제작비를 비롯한 콘텐츠 투자 비용은 늘고 인건비와 송출비 같은 고정비는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결국 방송사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JTBC는 스포츠 중계권 등 대형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업계 선두 자리를 노렸지만 커진 차입 부담은 그룹 전체의 짐이 됐습니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고용 안정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더 크게,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재무 건전성이 중요해진 미디어 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확장과 성장의 시대에서 우리 미디어 산업이 수익성, 재무 건전성, 책임 경영 이렇게 해서 생존의 시대로 전환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건이고 최근 주요 방송사들은 수익 구조가 흔들리자 AI와 디지털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자체 IP를 활용한 수익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과 콘텐츠 무한 경쟁 시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한 방송사들의 생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JTBC 회생 절차와 관련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현안을 상시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의 여파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주택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9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과 공산품 가격 변동 점검과 수급 예측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맞춰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를 한 개 회사로 통합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권고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앞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창민 감독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 이모 씨와 임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증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이 이를 목격하게 해 아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 측 역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지 못했고 살인을 공모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안 수사에 나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내용 등을 확보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에 참석한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에게 사과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범인들이 그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유족들의 법감정을 전혀 무시한 처사로 보고.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건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 11명에 대한 감찰을 벌여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가해자 임 씨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상자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진주의 물류센터에서 물류 차량이 줄지어 밖으로 향합니다. 집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출차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며 저지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50대 조합원 1명이 차에 치여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몰았던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A씨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인명피해를 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치거나 차에 치인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여러 조합원이 앞을 막아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씨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숨진 조합원의 유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붙잡고 있어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던 점, 그리고 사고 직후 즉시 차를 세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부상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번 1심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초부터 4개월 정도 경기 용인에 있는 아내의 어린이집 교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교사 등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1% 넘게 오르면서 전날의 조정폭을 대체로 만회했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에 힘이 실린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은 일단 지정학적인 위험의 희석에 안도하는 중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협상 기간 60일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행동을 바꿔야 경제적인 보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얻어낸 건 없이 양보만 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휴전을 기대한다며 폭주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기세등등한 건 이란입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조건부로 양해각서를 승인했다면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0일 동안의 협상이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도 일단 겉으로 보이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탄탄합니다.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5월에 99.3을 기록해서 전달보다 0.1% 상승했습니다. 매주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2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착시도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경기 선행지수 세부 항목을 보면 주가를 포함한 금융 요소들이 상승을 주도했고요. 반대로 비금융 부문은 상대적으로 약세였습니다. 고용 역시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온다기보다는 기업들이 해고도 고용도 꺼리는 결과라는 결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을 꼽아봤습니다. 주가가 무려 10% 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 칩을 설계하고 인텔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구상을 밝힌 영향이었는데요. 지금의 인텔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할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 거죠. 다만 인텔이 위탁 생산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연명하는 처지에 가깝다는 거죠. 축배를 들기에는 일러 보입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2차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 여의도 일대에서는 거리 응원이 열리는데요. 한쪽에는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지난주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져 대형 무대와 스크린도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다만 오늘 거리 응원 나오실 때는 무더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최근 우기에 접어들면서 기습 폭우가 쏟아지곤 했는데요. 현재 예보상으로는 경기 시간 동안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 자체는 20도를 다소 웃돌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온도 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에 근접한 체감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3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속 중부와 경북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극심한 고온을 꺾어줄 비도 차츰 내리겠는데요. 비구름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가 되면 호남 지방까지 올라오겠고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50 이상, 남해안과 동해안에 100 이상,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거리 응원하실 때는 무더위에 대비해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폭염 뒤 폭우가 예고되어 있어 호우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